세계 인구 3분의 1이 감염된 질병으로 해마다 2천여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환 결핵. 생명까지 위협하는 질환이지만 결핵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 제때 치료하지 못할 경우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데, 이번 시간에는 결핵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러 닥터. 오늘의 주제는 무관심이 키우는 질병 결핵입니다. 네, 손영주 아나운서.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참 무서운 질환인데요. 네. 오늘의 주제인 결핵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질환과 동시에 아직도 세계 인구 3분의 1이나 감염되어 있는 질병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라고 합니다. 네, 아직도 해마다 2,000명 이상이 결핵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가천의대 길병원 호흡기내과 경선영 교수 모시고 결핵의 원인과 치료, 또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TV나 신문을 보면은 공익 광고에 이제 결핵 예방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요새 같은 세상에 결핵이 있을까 그러는데, 이렇게 결핵이 재조명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1위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국가 경쟁력이나 사회경제적 수준을 생각하면 결핵은 조금 더 잘 치료가 돼야 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은 이제 전염력이 있는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충실히 하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 결핵에 관한 공익 광고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핵하면은 흔히들 그냥 시름시름 앓거나 심하게 기침을 하고 그렇죠. 이 정도의 질환이다. 좀 무서운 질환이긴 하지만 이 정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결핵 정확하게 어떤 질환입니까? 결핵의 정확한 의학적 정의는 결핵균에 의한 간염성 질환입니다. 결핵균이 인체에 들어오면은 침범된 부위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부위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폐이고, 그 외에도 뼈나 뇌, 각종 내부 장기를 비롯해서 어디든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핵균이 침범된 장기에 과다한 결핵균의 증식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병 상태가 되는 것이 결핵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결핵은 폐결핵을 말합니다. 네, 교수님. 결핵하면 일단은 후진국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저희 나라는 OECD에 가입한 지도 오래돼 있고, 그런데 더욱더 놀라는 것은 OECD 가입국 중에서 발생률 또 사망률 1위. 네, 이게 정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2011년도 WHO 보고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은 연간 10만 명당 100명 정도입니다. 또한 결핵 사망률은 연간 10만 명당 5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1위이고, 간단한 비교로 일본에 비해서는 4배의 발생률이고 미국에 비해서는 22배의 환자들이 결핵으로 새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우리나라 하면 또 경제 성장률도 사실은 상당히 빨랐잖아요. 네네. 성장률 네. 또한 높았고 또 의료 네. 수준 또한 상당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결핵에서만큼은 후진국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예. 결핵 이렇게 감염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핵이 걸리게 되는 기본적인 경로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가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서 활동성 폐결핵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비말 중에 결핵균이 섞여서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원래 결핵균은 공기 중으로 나오면 24시간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앞에 다른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환자를 통해서 공기 중에 배출된 결핵균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흡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결핵 환자에게서 나오는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나오고 공기 중으로 나온 결핵균이 이제 바로 흡인이 되면은 이제 건강한 정상인이더라도 기도와 폐 쪽으로 결핵균의 흡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때 들어온 결핵균이 환자의 노출된 정상인이 결핵균에 노출된 정상인이 정상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다면 선천 면역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제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결핵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감염이 된 상태에서 잠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잠복되어 있는 결핵 감염 상태에서 10명의 환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5% 정도의 환자가 2년 이내에 결핵으로 발병을 하게 되고 나머지 5%의 환자는 평생에 걸쳐서 한 번 정도 결핵이 발병을 해서 질병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즉, 내 몸 안에 들어온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10% 정도는 결국 평생에 걸쳐 한 번 정도는 결핵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면역력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예, 들어보니까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그렇죠. 결핵 환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요. 젊은 층 하면은 보통 면역력이 좀 강한 편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층에서 결핵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결핵균에 노출되더라도 노출된 사람의 면역력이 정상이거나 좋으면은 결핵이 발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주 어린 소아나 60대 이상의 노인분들, 젊은이들만큼의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이제 똑같이 노출이 되더라도 결핵이 발병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20대와 60대에서 결핵 발병률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20대 젊은이들한테서 결핵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첫째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학교나 이제 군대를 비롯한 단체 생활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서 집단 노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째이고 둘째는 과도한 다이어트나 음주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과로 등의 이제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면역력 저하를 가져와서 이제 결핵이 발병하게 될 위험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결핵의 발병률 그리고 사망률이 높아서 무엇보다 조기 진단에 따른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증상을 보일 때 결핵을 의심할 수 있을지 대표적인 증상들을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슬지 씨 뭐야? 일하는 거 티내는 거야? 사무실 놔두고 사람 많은 카페에서 뭐 한대? 오늘 저녁까지 기획안 마무리해야죠. 얘기 들었어. 극비리에 준비한다는 신제품 기획안? 네. 그럼 사내 도서관 가서 하면 되잖아. 여기서 집중이 돼? 안 그래도 도서관에 있다 나온 거예요. 왜? 누가 훔쳐볼까 봐? 우와, 보안에 엄청 신경 쓰신다. 그런 게 아니고 기침 때문에 도서관에서 사람들 눈치 보여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야죠. 여기도 다른 손님들 눈치 보여 죽겠어요.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 이제 끝났네. 어? 아직도 이러고 있네? 뭐야, 왜 또 왔어요? 일 안 해요? 아니, 거래소 갔다가 들어오는 길. 표정을 보니 다 끝낸 모양이네. 오늘부터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겠다. 고생했수다. 시원한 커피라도 드실라오? 커피요? 좋죠. 왜? 벌써 회의 시간이네. 커피는 다음에요. 킵. 다음 기회는 없어요. 왜? 어지러워? 빈혈도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들어 종종 이래요. 일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에요.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일하는 건데. 요즘 좀 무리해서 그렇죠 뭐. 감기 증세도 계속 있고 계속 피곤하고. 오늘 퇴근하는 길에는 영양제랑 철분제 좀 사가야겠어요. 만성 피로와 함께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뭐지? 슬지 씨, 약을 먹던가. 기침 소리 때문에 신경도 쓰이고. 사실 옮을까봐 좀 그래. 신경 좀 써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대체 왜 그러지? 뭐야, 기침 몇 번 했다고 피까지? 감기가 아닌가? 기침을 할 때 혹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기본. 나른함이 동반된 만성 피로와 빈혈. 기침을 할 때 혹은 가래에 피가 섞이는 객혈 증세까지 과연 증상들이 품고 있는 진실은? 결핵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을 잘 보았습니다. 네. 결핵하면 교수님, 우리가 흔히 시골에서 보면 객혈하는 것을 예. 이제 저분은 결핵 환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실제로 객혈을 한다고 다 결핵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폐결핵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기침이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무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조기 진단이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증상이 발생할 정도로 진행하게 되면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이고 그 외에 야간 발한이나 식은땀 흘림이나 아니면 체중 감소, 식욕 저하, 기운 없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객혈도 객담과 같이 결핵의 한 증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객혈은 정확한 의미는 기도나 폐에서 출혈이 발생을 해서 그 혈흔이 피가 이제 혈액이 목구멍을 통해서 올라오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객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은 결핵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관지 확장증이나 진균종 또는 폐암이나 기관지염 같은 다양한 질환의 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객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결핵은 아닙니다. 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객혈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객혈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기침 같은 증상은 뭐 폐렴이나 감기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폐렴이나 기관지염 또 감기의 증상과 이런 결핵의 증상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기침의 양상을 보고서 원인 질환을 감별하거나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침의 증상의 기간에 따라서 기침을 한 기간에 따라서 흔한 원인 질환을 분류하고 이제 의심하고 보기는 합니다. 이제 첫째로 3주 이내의 급성 기침인 경우에는 감기나 이제 급성 기관지염 또는 폐렴에 의한 기침인 경우가 가장 많고 특징적으로 결핵에 의한 기침인 경우 대부분 3주 이상의 만성 기침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결핵은 특징적으로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환자들이 한 달에서 2달 이상의 만성 기침이나 전신 세약감, 체중 감소, 식은땀, 발한, 오한 같은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네. 같은 환경에서도 결핵균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결핵에 감염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평소 생활을 잘하고 계신데요. 네, 특별히 결핵에 취약한 계층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괜찮은 90%와 결핵으로 발병하게 되는 10%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면역력에 기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환자의 면역력이 좋으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평생 그냥 결핵 감염 상태만 유지하면서 갈 수도 있고 면역력이 좋지 않은 환자들은 결핵균이 들어오면은 이제 빠른 시기 내에 급속히 이제 결핵으로 발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핵균에 똑같이 노출이 되더라도 결핵이 발병할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은 잘 알고 계시는 에이즈 환자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거나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로 면역 저하가 올 수 있는 환자들,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 10세 이하의 소아,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기저적으로 당뇨나 만성 신부전, 그리고 위절제술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인 경우에 결핵 발병률이 높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결핵 발생률이 높은 환자군들이 최소한의 지켜야 될 어떤 노력, 뭐 그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무 증상이 없고 괜찮다면 그냥 평소의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시면서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결핵 환자가 발병했다면
바로 의료기관에 가셔서 접촉자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접촉자 검진을 해서 만약 결핵 상태는 아니더라도 잠복 결핵, 즉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라고 나오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면역자가 와서 결핵이 발병하게 될 위험도가 높은 환자분들은 저희가 미리 예방적 항결핵제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르신들께서 뭐 수두나 홍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앓고 나면은 이제 걸릴 일이 없을 거다. 평생 면역이 된다고 네, 그러죠? 평생 면역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결핵의 경우에는 한 번 치료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안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지요? 불행히도 결핵은 평생 면역이 획득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한 번도 결핵에 걸린 사람이 없던 사람이 발병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결핵을 앓았던 사람이 재발해서 결핵에 걸리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핵은 약물 치료가 끝나게 되더라도 1년 반, 그러니까 18개월 정도는 재발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한번 결핵에 앓았던 환자들이더라도 본인의 면역력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관리하시고 증상이 있다면 바로 의료기관에 가셔서 엑스레이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결핵은 못 살던 시절의 병, 많은 이들에겐 잊혀진 질병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입니다. 네, 더욱이 증상도 감기와 비슷해서 환자 스스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보인다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결핵의 검사법과 치료법도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맴도는 결핵. 세계 인구 3분의 1이 감염된 후진국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20, 30대 젊은 층 환자의 증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결핵은 다른 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므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 감염되는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폐결핵의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는 기침이나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이 2, 3주 정도 장기간 지속될 때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결핵이 기본적으로는 몸을 소모시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쇠약감, 식욕 부진 아니면 오한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2, 3주 이상의 호흡기 증상이랑 같이 동반될 경우에 결핵을 의심하고 검사를 진행해 봐야 됩니다. 결핵균의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한다. 결핵균의 배양액인 투베르쿨린 용액을 피부에 주사한 후 피부 결합 조직의 단단해진 정도를 측정한다. 이때 피부가 10mm 이상으로 부어오르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결핵균의 활동성 여부를 살펴본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객담 검사를 시행한다. 결핵균을 검출하는 가장 확실한 검사법으로 도말 검사와 배양 검사를 통해 결핵을 진단한다. 급성 염증 반응을 보이는 경우 혈액 검사를 통해 적혈구의 침강 속도와 백혈구수 증가, 단백질의 증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결핵이 의심되나 진단이 어려울 경우 CT 검사가 시행되기도 한다. 오래된 섬유화 병변과 새로운 활동성 병변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공동, 림프절, 좁쌀 결핵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기관지 내시경은 결핵 증상을 보이지만 객담 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거나 악성 종양과 감별 진단에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결핵 치료는 항결핵 약물을 4가지 정도의 저희들 1차 약물이라고 합니다.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대개 원칙은 하루에 한 번씩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을 하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초기 2주 동안은 그 결핵균이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병원에서 격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전염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재 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항결핵제는 대략 10종으로 나뉜다.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우선 사용되는 항결핵제를 1차 약제, 효능이 떨어지고 부작용은 우려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2차 약제로 구분해 처방한다.
약을 복용한 지 2주 정도가 지나면 증상은 호전되지만 완치를 위해서는 꾸준한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는데 부작용은 없을까? 대표적인 부작용들로는 이제 피부 발진이라든지 가려움증이라든지 또는 구역질이라든지 입맛이 없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대개 복용 후 한 달에서 2달 내에 대부분 다 소실이 되거나 하지만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간 기능 이상이 생긴다든지 간염이 올라간다든지 황달이 생긴다든지 또는 통풍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생긴 경우에는 꼭 원인 약물을 찾아서 그 약물을 끊고 다른 약들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결핵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BCG 접종. 결핵균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백신으로 생후 1개월 이내에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방 접종 사업을 필두로 국가에선 결핵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한 전담 기구를 통해 결핵 자료 수집과 예방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약제의 내성이 있는 내성 결핵이 폐의 한쪽에 국한되어서 있는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같이 하면 치료의 성공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고요. 내성이 없는 결핵이라고 하더라도 폐결핵에 의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같이 할 수 있고 폐결핵 외에 임파선염 같은 것이 결핵성 임파선염이 생겼을 때 주변 조직을 누르는 등의 주변에 영향이 있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같이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질환 결핵.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만이 건강한 생활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 결핵의 진단법과 치료법 잘 봤습니다. 네. 뭐 통원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있고 뭐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 뭐 입원은 아마 격리를 해야 돼서 입원하는가 보다는데 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결핵의 치료에 있어서 통원 치료와 입원 치료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결핵은 약물 치료 기간 동안 경구약을 복용하면 치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단 당시에 환자의 결핵의 중증도가 매우 높거나 전염력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면역력이 매우 약한 가족분들이 있거나 하면은 전염력이 없어지는 기간 동안에 격리를 위해서 치료적 격리를 위해서 입원 치료를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신종 결핵균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다제 내성 결핵이다 이런 말이 네네. 또 등장을 하던데 좀 어렵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현재 결핵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결핵의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1차 항결핵제 4가지 종류의 약제를 병합해서 치료를 합니다. 네, 이제 약제 내성에 따라서 결핵균이 치료하는 약제에 보이는 내성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약제 내성은 첫째 단일 약제 내성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다제 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범위 약제 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일 약제 내성의 경우 일반적인 감수성이 있는 결핵균 치료와 원칙이 똑같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제 내성은 결핵균의 치료제인 중요한 4가지 약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이라는 약제에 동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균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이 약제의 내성을 보이게 되면은 치료 효과가 매우 떨어져서 치료 성공률이 성실히 임한다 하더라도 60% 전후에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범위 약제 내성은 앞서 말씀드린 다제 내성과 함께 2차 약제 중에 중요한 치료제인 키놀론계 항생제나 2차 주사제 약제에 내성을 같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광범위 약제 내성인 경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약제 감수성을 보이는 몇 가지 다른 약제들을 병합해서 치료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치료 성공률이 50%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결핵이 잘 고쳐지지 않고 약에 대한 내성이 이렇게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결핵이 발병을 했을 때 결핵균 내에는 약제 감수성이 있는 결핵균이 대부분이고 아주 소수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결핵균이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 치료를 하다 보면 결핵의 약물 치료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이거든요. 네, 약물 치료를 시작하다 보면 보통은 한두 달 이내에 환자들이 증상이 거의 다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약물 치료가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러면 본인의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 결핵이 좋아졌다고 여기시고 약을 한두 달 이내에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의로요. 이제 그렇게 약을 환자가 임의로 끊게 되면은 남아있던 결핵균 중에 특히 약제 내성을 가지고 있던 결핵균들이 죽지 않고 남아있다가 나중에 그 결핵균들이 과다 증식을 하면서 결핵이 재발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재발하게 된 결핵은 약제 내성이 있는 결핵균들이 주가 돼서 증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는 똑같은 1차 약제로 치료를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제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1차 항결핵제로 치료를 했을 때 치료 실패를 하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면서 환자들이 다제내성 결핵을 앓게 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불행히도 다제내성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가까이 접촉하면서 공기 중 전파가 되면은 1차로 결핵에 걸리더라도 다제내성 결핵균에 의한 결핵이 걸리게 될 확률도 있지만 이건 매우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결핵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 완치는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결핵의 완치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론적으로는 약제 내성이 없는 결핵일 경우에 약물 치료만 성실히 임하신다면 완치율은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다제 내성 결핵이거나 아니면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을 앓게 되실 경우에는 성실히 치료에 임한다 하더라도 치료 성공률이 50% 전후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우리나라는 결핵에 의한 연간 사망률이 10만 명당 5명 정도에 이릅니다. 이는 치료를 성실히 하지 않고 내지는 진단이 되기 전에 매우 심하게 진행을 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해도 소용없이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약제 내성이 심하게 와서 더 이상의 치료 약제가 없어서 사망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예, 결핵을 절대로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다는 그렇죠.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결핵인지 내가 걸렸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잠복 기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방치할 경우에 문제점은 어떤 걸까요? 첫째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결핵 증 자체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 결핵이 돼서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폐결핵은 진단이 늦어져서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에 폐가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정상폐가 다 파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약물 치료를 성실히 받으시고 결핵은 완치가 되더라도 후유증이 폐에 심하게 남아서 나중에 심각한 폐기능 저하와 이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폐기능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핵은 가능한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단되지 않고 활동성 폐결핵 상태에서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게 되면은 네. 지역사회 내로 이제 전염력이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많은 가까운 가족들이나 지인들 그리고 접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본인뿐만 아니라 남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니까 예. 적극적인 치료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결핵은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폐기능 저하 및 객혈, 폐렴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평범한 삶 속에서 파고들어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어떤 질병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 건강정보에서는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폐는 우리 몸의 생명에너지로 평소 관리가 중요한데요. 단순히 폐활량을 늘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가, 누운 영자세. 먼저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장단지 사이에 두고 천천히 누우세요. 팔은 머리를 감싸듯 안아주시면 됩니다. 누운 영자세는 가슴을 확장시켜 폐 기능을 도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가 낙타 자세. 무릎은 골반 너비만큼 벌리고 상체를 뒤로 젖혀주세요. 가슴을 내밀어 열어줌으로써 많은 양의 산소가 들어와 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동작으로 상체 균형을 잡아주고 혈액순환 개선에 굿!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가 팔과 화살 자세. 팔 시위를 당기듯 한쪽 팔을 쭉 뻗어주세요. 다른 쪽 팔에 힘을 주고 쭉 당겨주세요. 활 모양을 연상케 하는 이 자세는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고 폐를 확장시켜 체내 산소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자, 오늘 배운 요가 동작으로 미리미리 폐 건강을 챙겨보세요. 네, 건강 정보 잘 보았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나라 사람들 민간요법, 영양제 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요. 네. 이렇게 결핵 생겼다 그러면 그런 약 복용보다도 그런 거 우선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복용과 이런 건강요법 어떻습니까? 같이 병행해도 됩니까? 예. 결핵이 이제 본인의 환자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병하는 병이다라고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료를 시작함과 동시에 본인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영양제나 비타민제 내지는 이제 보약 같은 한약제, 건강보조식품들을 찾게 되는데요. 결핵은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항결핵제에 4가지 종류의 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4종류의 약 중 3가지 종류의 약이 간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가지 약은 심각한 신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복용하지 않던 새로운 약제를 결핵치료제와 함께 병합해서 시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들 드시고 계시는 홍삼이나 비타민제 같은 것들은 당장에 큰 영향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복용하지 않던 새로운 약제들, 특히 이제 한약제 같은 것들을 같이 복용하다가 결핵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되면은 예측할 수 없는 간독성이나 신독성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약제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핵약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칙적으로는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을 같이 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결핵이 좀 심각한 질환일 줄은 저도 잘 몰랐는데요. 네네. 그렇다면은 국가적으로도 좀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예방도 좀 시급히 서둘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적인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과를 따로 두고 국가적으로 이 결핵 질환의 발병을 낮추고 조기 치료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원래는 국가관리체계를 잘 갖추고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해주고 있던 보건소 영역에서 많은 수의 환자들이 민간 의료기관으로 치료기관을 옮겼습니다. 현재는 전체 결핵 환자 4만 명 중 연간 4만 명 중 90% 가까운 환자들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을 치료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결핵 치료와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서 민간 공공 협력 사업을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핵이 발병하게 되면 결핵 전담 간호사가 배치가 되고 결핵 전담 간호사가 규칙적인 상담과 이제 복용 교육을 통해서 환자들이 도중에 결핵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치료 실패에 이르지 않도록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국가에서 그 크리스마스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네. 결핵 예, 예. 퇴치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요즘에는 잘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래도 국가적으로 대책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번 시간은 결핵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한 점 또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임신을 한 후에 결핵 사실을 알게 되면 결핵 치료를 해야 할까요? 미뤄야 할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이 질문이 가장 까다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임신하셨는데 결핵을 앓았다. 예, 예.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네. 임신 중 결핵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핵을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결핵 치료제인 1차 항결핵제 사제는
현재 태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임신 중에 결핵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태어나게 되는 태아가 극도로 약한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날 텐데 그 태아에게 바로 결핵이 옮겨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 발병한 결핵은 반드시 조기에 진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셔서 치료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결핵 치료를 하던 도중에 이제 피임에 실패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임신을 유지하시면서 결핵 치료를 지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임신 시에도 결핵 치료는 꾸준히 해야 된다. 그렇네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BCG 예방접종을 하면은 확실히 결핵을 예방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예방접종을 하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BCG 예방접종을 맞게 되어 있죠. 그럼요. 이제 BCG 예방접종의 예방 효과는 100%는 아닙니다. 이제 BCG 예방접종의 효과는 소아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이제 소아들이 결핵균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 초결핵이라고 해서 아주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아들이 면역력이 약한 소아들이 결핵균에 노출이 되더라도 결핵이 너무 심하게 오지 않도록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제 예방 효과를 노리고 BCG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인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 맞았던 BCG 예방 접종의 효과를 100%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시민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네. 결핵을 진단받으면 전염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스킨십이나 포옹, 뭐 그런 심지어는 뭐 부부 사이에 잠자리도 멀리하고 뭐 이러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예. 과연 그런 것이 옳은지 또 예.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핵은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옮길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감염 전염 경로를 보면 결핵은 접촉이나 체액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다만 공기 중 전파가 되는 질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환자가 사용하던 씻기나 수건 이런 것들을 내지는 환자의 손을 만지거나 접촉을 하는 거에 의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환자와 접촉을 하다 보면 환자에게서 나온 공기 중으로 나온 결핵균이 바로 상대방에게 흡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공간적 격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기 중 전파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접촉을 피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는 공간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핵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전염력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이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 정도면 전염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핵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다면 2주 정도만 말씀드린 공간적 격리를 유의하셔서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핵이 전파가 되는 위험도가 높은 것은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때문이 아니라 진단되기 이전에 본인이 활동성 결핵 상태인 걸 모르고 그냥 지내시는 환자분들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결핵을 좀 예방하고 잘 치료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될 점이 있다면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 과도한 음주나 흡연, 내지는 무리한 다이어트, 과로 이런 것들이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둘째, 내가 건강한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바로 근처 의료기관에 가셔서 혹시 내가 활동성 폐결핵 상태는 아닌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는 아닌지 접촉자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저적으로 당뇨나 만성 신부전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이제 심각한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해서 결핵의 발병 위험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높은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라면 주변에 결핵 환자에 접촉한 기억력이 있을 때 반드시 근처 의료기관에 가셔야 하고, 그리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별다른 원인 없이 만성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결핵의 유무를 확인할 뿐 아니라 이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불행히도 결핵에 걸려서 진단이 되었고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면
적어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결정되신 치료 기간만큼은 성실히 치료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하루에 9알에서 10알 정도 되는 약제를 매일 복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약을 복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핵 전담 상담 간호사나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다 하겠습니다. 네. 결핵 치료를 무사히 마치셨다면 적어도 1년 반 정도는 주의를 하셔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약을 먹으면 또 금방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약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데 절대 치료가 모두 완치될 때까지 의사의 지시에만 따라야 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야겠네요. 네. 교과서에도 보면 약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결핵의 원인과 치료 또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는데요. 도움 말씀에 호흡기내과 경선영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핵의 위험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후진국병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심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결핵은 사라진 질병이 아닌 잊혀진 질병입니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노령 인구와 만성 질환자가 증가할 전망이라 결핵에 걸리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방을 위한 노력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한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